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문학사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시인 도연명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도연명,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사실 깊게 알 기회는 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학술 논문도 있고 또 재미있는 비평글이랑 위키 정보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보시는군요. 네, 이걸 바탕으로 짧고 굵게 도연명의 삶, 그리고 작품, 그리고 어쩌다 그가 사호에 더 유명해졌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도연명 하면 보통 이제 전원시인, 평화로운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그 배경을 먼저 봐야 해요. 배경이라면 그 몰락한 명문가 출신이라는 거요. 네, 맞아요. 증조부가 동진의 아주 높은 관리였는데 도연명 때 와서는 가세가 기울었죠. 이게 그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아, 그래서 관직 생활을 하긴 했는데 길게는 못했긴요. 그렇죠. 강주, 제주, 진군, 참군 여러 개 거쳤는데 다 짧아요. 특히 그 팽특현령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오두미 때문에. 네, 봉급 오듬이 받자고 그깟 하급 관리한테 허리 못 굽힌다 이러면서 80일 좀 넘게 하고 그냥 나와버렸죠.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일이 실파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형식주의 같은 것에 대한 반발심이 컸던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의 귀거래, 즉 고향으로 돌아간 결정이 그냥 에이 나 못 해먹겠다 이런 도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택이었다.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좀 담백하고 꾸밈없이 살려는 그런 가치관을 지키려는 능동적인 선택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오류 선생이라고 불리면서 가난해도 그냥 청빈하게 살았던 거군요. 네, 정신적인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도연명 덕분에 전원 시라는 장르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전원 씨의 창시자죠. 자연 풍경, 농촌 생활 이런 걸 꾸밈없이 아주 담백하게 썼어요. 귀연정거 같은 작품이나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음주 시에 나오는 거.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 따며 무심히 남산을 바라보네. 네, 바로 그거요.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 듯해요. 후대에 소식 같은 대문장가가 도연명 씨를 평가한 말이 딱인데요. 겉은 질박하나 속은 아름답고 겉은 마른 듯하나 속은 풍부하다. 오, 지리실기, 거의신료. 겉보기엔 소박한데 그 안에 내용이 꽉 차 있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경치만을 푼 게 아니라 그 안에 인생에 대한 생각, 자연과 나누는 교감, 때로는 외로움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도연명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도화원 이야기잖아요. 도화원기? 그렇죠. 이상현. 네, 정치적인 혼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자기들끼리 사는 곳. 이게 그냥 상상 속의 공간만은 아니라고요. 단순히 아름다운 판타지라기보다는 그 배경에 노장 사상이 좀 깔려 있다고 봐요. 특히 도덕경의 소국가민 사상이요. 소국가민요?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 네. 그러니까 막 큰 나라 만들고 복잡한 제도 만들고 이러는 거 말고 그냥 작은 공동체에서 소박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걸 이상적으로 본 거죠. 당시 현실이 워낙 어지러웠으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갈망이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창적인 시세계를 만들고 이상향까지 그렸는데 정작 살아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 참 당시 문단의 주류 스타일이랑 좀 안 맞았어요. 아, 유행을 못 탔군요. 네. 그때는 좀 화려하고 기교적인 글을 더 쳐줬거든요. 근데 도연명 씨는 담백하고 자연스러우니까 좀 밋밋하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문벌 사회의 한계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 언제부터 재평가되기 시작한 건가요? 그의 진가는 사후에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알려지기 시작해요. 결정적인 계기는 남조 양나라의 소명태자 소통이라는 인물 덕분입니다. 소명태자 소통이요. 네, 이 사람이 문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문 선집을 엮었는데 거기에 도연명 작품을 많이 실었어요. 심지어 도연명 문집 서문까지 쓰면서 무사람들 가운데 홀로 뛰어났다. 꼭 극찬을 했죠. 와, 그게 재발견의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때 이백이나 두보 같은 최고의 시인들이 도연명을 막 칭송하고 그러면서 점점 위상이 높아진 거죠. 특히 송나라 때 와서 그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송나라, 특히 소식, 소동파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소식이 도연명을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네, 엄청요.
도연명의 삶이랑 시에 깊이 공감해서 아예 도연명 시에 화답하는 시, 화도시라고 하는데 이걸 100편 넘게 썼을 정도예요. 와, 100편이요. 대단하네요. 소식은 도연명의 그 꾸밈 없는 진솔함, 또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고결함을 정말 높이 평가했어요. 아마 소식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그런 복잡함 속에서 도연명의 태도가 더 빛나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소식 같은 거물급 문인들이 인정해주면서 도연명이 문학사의 거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건가요? 네, 이후에는 뭐 문학뿐 아니라 그림의 소재로도 계속 등장하고 도화오는 그냥 동아시아 전체의 이상량 같은 상징이 되었죠. 아까 자료 중에 그를 현대 비트 세대랑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안 맞는다는 반박이 있었죠. 네, 그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비트 세대처럼 현실에 불만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패배하거나 좌절한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지키면서 대안적인 삶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패배주의랑은 거리가 멀다는 평가였어요.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도연명이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귀영화 대신에 자연과 교감하고 자기 내면의 진실됨을 지키려 했던 그 태도요. 이게 물질주의나 뭐랄까 끝없는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단순히 옛날 시인이 아니라 어떤 진정성, 자연과의 조화, 이런 가치를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성공과 개인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 사이에서의 고민,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도연명은 그 속에서 자기만의 길을 갔는데 청취자분께서는 지금 어떤 지점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